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마음이 정말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73세가 되어서야 내린 결정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45만 달러짜리 집을 팔아버리고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준 건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1972년 제가 25살 때 아내와 함께 이 미국 땅을 처음 밟았거든요. 고향인 전북 정읍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았는데 더 나은 삶을 찾아 무작정 떠난 거였죠. 그때는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첫 느낌이 지금도 생생해요. 모든 것이 크고 번화했지만 동시에 막막하기 그지없었거든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꼭 성공해서 아이들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요. 텍사스 휴스턴에 정착한 첫 몇 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건설 현장으로 나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온갖 험한 일만 떠맡게 되더라고요. 벽돌 나르기, 시멘트 반죽하기, 청소까지.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 둘이 태어났어요. 큰아들 정민이가 1974년, 작은아들 정호가 1976년의 말이죠. 아이들 얼굴을 보는 순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아버지처럼 무식하게 살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밤에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밤새 끙끙대며 공부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부부가 영어를 못해서 아이들이 부끄러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년 후에는 작은 한국 식당을 인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한국 교민들이 조금씩 도와주셔서 겨우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식당에서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식당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저는 홀에서 서빙하며 계산까지 받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웃으며 참았어요. 아이들 교육비를 생각하면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거든요. 정민이와 정호가 자라면서 제 기쁨도 커졌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모든 피로가 날아갔어요. 특히 정민이는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었고 정호는 토론과 글쓰기를 잘했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덕분에 영어도 원어민 수준이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인 대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SAT 학원비, 과외비, 각종 활동비까지 돈이 물쓰듯 나갔어요. 하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명문대에 가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식당 사업도 점점 확장했습니다. 첫 번째 식당이 자리 잡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열게 됐어요. 그리고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텍사스는 부동산 값이 꾸준히 오르는 지역이었거든요. 2000년대 초 드디어 45만 달러짜리 집을 샀습니다. 휴스턴 교외에 좋은 동네에 있는 4베드룸 집이었어요. 그 집을 샀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농촌 출신이 미국에서 이런 집을 가지게 되다니요. 정민이는 결국 의대에 진학했고 정우는 법대에 갔습니다. 등록금만 두 아들 합쳐서 수십만 달러가 들었어요.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었죠. 하지만 기꺼이 지원했습니다. 의대와 법대를 졸업한 후 두 아들 모두 좋은 곳에 취직했어요. 정민이는 휴스턴의 대형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정우는 댈러스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말이죠. 그리고 각자 좋은 사람들과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제서야 우리 인생을 생각할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손주들도 생기고 아들들과 가까이 살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5만 달러짜리 그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그때부터 다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바칠 각오였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치료비로 쏟아부었어요. 아내가 투병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는 것도 버거웠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건 아들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민이와 정우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가끔 왔다가도 금세 일이 있다며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들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서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을 지켜야 했습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민이는 의료진 회의가 있다고 했고 정우는 중요한 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 교민 몇 분의 도움으로 겨우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그 큰 집에 남겨졌어요. 4베드룸이나 되는 집이 갑자기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정원도 점점 황폐해져 갔고요. 그래도 아들들이 가끔 들러주겠지 생각했는데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대화가 5분을 넘기지 못했어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저희는 바빠서 자주 못 가지만 몸 조심하세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2020년에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였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제가 이웃집 할머니에 의해 발견된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아들들에게 연락했는데 정민이는 수술 중이라 못 온다고 했고 정우는 출장 중이라 못 온다고 했어요. 3일 동안 병원에 혼자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가족이 없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의사 아들, 변호사 아들이 있다고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퇴원할 때도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어요. 운전도 예전만큼 자신이 없어져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우버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들 생각이 났지만 바쁜 아들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작년 제 73세 생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죠. 그래도 아들들이 전화라도 하겠지 생각하며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날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에 제가 마트에 가서 작은 케이크를 사왔어요. 73이라고 쓰인 초를 켜고 혼자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서럽더라고요. 이게 제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들이 제게 해주는 거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정민이와 정우가 서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거실에서 정우가 형한테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형 아버지가 언제까지 혼자 그 큰 집에 사실까요? 솔직히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니까 빨리 재산 정리하셨으면 좋겠어. 맞아요. 집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 우리가 미리 상속받아서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들이 제 안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이유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부담스럽고 재산만 빨리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보니 허무하기 그지없었어요. 제가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었거든요. 아들들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그들에게 저는 짐일 뿐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73세까지 살면서 쌓인 지혜로 냉정하게 판단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국 교민 변호사였는데 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깊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다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셨어요.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제 재산을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때로는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셨습니다. 결심이 서자 행동은 빨랐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서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45만 달러에 산 집이었는데 20년 사이에 시세가 많이 올라서 65만 달러 정도로 평가받았어요. 텍사스 부동산 시장이 좋았거든요. 집을 내놓으면서 중개인에게 특별히 부탁했어요. 가족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요. 혹시 문의 전화가 와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한 달 만에 62만 달러의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대출금을 다 갚고 나니까 50만 달러 정도가 현금으로 남더라고요.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시니어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할 때도 집에서 잘 지내세요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저는 응,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있었거든요.
좋은 시니어 아파트를 찾았어요. 휴스턴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1베드룸에 거실, 주방까지 있어서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이사 준비를 하면서 아들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모든 걸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정민아, 정호야.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집을 팔았다. 그리고 시니어 아파트로 이사 간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정민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요? 상의할 필요 없다.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처분하는 거야. 그래도 가족끼리 의논했어야죠. 집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역시 재산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죠. 물려받을 것도 없다. 앞으로 너희들 상속 기대는 하지 마라. 이 돈으로 아버지가 편안하게 살다가 다 쓸 거야. 그러자 정호도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우리를 위해 모으신 돈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도 당황스럽잖아요. 그 말을 듣고 실소가 나왔어요. 자기들을 위해 모은 돈이라니 참 뻔뻔하더라고요. 너희를 위해 모은 돈? 너희 둘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이미 수백만 달러 들어갔다. 그걸로도 부족하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에요. 저희도 집 사고 아이들 교육비 준비해야 하는데. 정민이의 말을 끊고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연봉이 얼마인데? 의사 변호사가 되어서도 아버지 돈에 의존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둘이 번갈아가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심지어 정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일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였으니까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너희들이야말로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부모한테 얹혀 살 생각이냐? 결국 전화는 서로 화를 내며 끊어졌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식들의 모습을 똑똑히 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정민이와 정호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따지고 들더라고요.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저지른 게 아니라 제대로 한 거다. 50만 달러면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에요. 아버지 혼자 다 쓰실 수도 없잖아요. 정말 뻔뻔한 말이었어요. 자기들한테는 큰 돈이니까 달라는 거였죠. 너희들한테 큰 돈이면 아버지한테는 작은 돈이냐?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정호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며 집 관리비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미리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말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잘한 것 같다. 내 생일도 까먹고 내가 병원에 실려가도 오지 않던 너희들이 돈 얘기만 나오니까 이렇게 빨리 달려오는구나. 둘 다 할 말이 없어졌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지난 몇 년 동안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아픈 것도 관심 없고 오직 재산만 관심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정민이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바빠서 그런 거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빠서? 73세 생일 축하 전화 한 통 못할 만큼 바빴냐?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3일 동안 한 번도 못 올 만큼 바빴냐? 둘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너희들은 이미 선택을 했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자식들한테 내가 왜 재산을 물려줘야 하냐? 결국 둘 다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그만 가거라. 앞으로는 아버지한테 돈 기대하지 말고 너희들 힘으로 살아봐. 그게 진짜 독립이다. 그날 이후로 아들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돈이 없어지니까 아예 관심도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가식적인 관계보다는 정직한 무관심이 나았거든요. 시니어 아파트로 이사한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어울리면서 진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주 화요일에는 볼링 모임이 있고 목요일에는 카드게임을 해요. 토요일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죠.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큰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건강 관리도 훨씬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있고 응급상황 대비 시스템도 잘 되어 있거든요. 무엇보다 누군가 제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50만 달러로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파트 월세도 합리적이고 나머지 돈으로는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가끔 친구들과 작은 여행도 다니고 옛날에 하고 싶었던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평생 남의 책만 읽어주느라 제 책은 읽지 못했는데 이제야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껏 읽고 있습니다. 한국 소설도 읽고 미국 소설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평생 아내나 식당 음식만 먹다가 혼자 사니까 요리를 배워야겠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요리 교실에 참여해서 간단한 요리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눠 먹는 즐거움도 크고요. 가끔 아들들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다면 돈이 없어도 아버지를 찾아왔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는 건 결국 돈만 바라봤다는 증거죠. 오히려 이웃 어르신들의 자식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물어봐요. 명절 때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해 주시기도 하고 병원 갈 때 차편을 제공해 주시기도 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로비에서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미국 생활 초기 경험담을 들려주니까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돈으로 자식들의 사랑을 살 수는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돈이 없어도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50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7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건강한 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려고 해요. 내년에는 친구들과 함께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여행할 시간도 돈도 없었는데 이제는 둘 다 있으니까 마음껏 즐기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단호한 교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자식들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부모도 인생이 있어요.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행복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73세에야 이걸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제가 45만 달러짜리 집을 팔아서 자식들에게 교훈을 준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연락이 끊어졌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기꺼이 용서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돈 때문에 돌아온다면 다시 돌려보낼 거예요. 이제는 구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 마음은 정말 평온해요. 50만 달러와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자유로운 노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들들이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거죠. 저에게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웃 어르신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젊은 부모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스스로 해결하게 하고 실패도 경험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식을 키울 때부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야 해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으로 키우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저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부모님도 본인만의 꿈과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다 자라면 부모님만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잃지 마세요. 저는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45만 달러로 자유를 산 거죠. 그 자유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